13번 변동환율제도 하에 자본이동이 완전한 개방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한다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도, 그리고 자본이동이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먼델 플레밍 모형을 통해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우리는 소국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의 가정이고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인 IS 곡선식과 화폐 시장의 균형식인 LM 곡선, 그리고 국제 수지 균형식인 BP 곡선의 식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은 각각의 행태 방정식을 보면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 순수출은 국내 소득의 감소함수, 해외 소득의 증가함수, 그리고 실질 환율의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국내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수출은 감소하고, 해외 소득이 늘어나면 수출이 증가하니까 순수출은 증가하게 되고, 국내 재화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의미하는 실질 환율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증가하겠죠. 명목환율 곱하기 해외 시장의 물가 나누기 국내 시장 물가인데, 이것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해외 시장에 원화로 나타낸 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 국내 재화가 더 잘 팔리게 되겠죠. 그 다음 화폐 시장의 균형식은 실질 화폐 공급과 실질 화폐 수요가 일치해야 한다는 균형식인데, 화폐 수요를 보면 소득의 증가함수고 명목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소득의 증가함수인 것은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고요. 명목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것은 화폐 수요의 투기적 성격 때문에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제수지 균형식인데, 이것은 실질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한 개방경제에서 그리고 소국을 가정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델 플레밍 모형은 단기 이론이기 때문에 물가가 고정됐다고 가정해서 피저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같아서 이 스몰 r과 라지 r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먼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최초 균형점 2제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 이자율이 R1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러면 국내로 외화가 유입되게 되죠.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했으니까 외화가 유입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 IS 곡선식에서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순수출이 감소해서 이 IS 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조정 과정은 최초의 균형점 2제로로 돌아올 때까지 진행됩니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의 균형소득인 Y0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보기를 하나씩 볼까요? 보기 1번, 이자율이 상승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상승했죠. 맞는 보기고요. 그리고 순자본 유출이 감소한다. 자본이 유입이 된다고 그랬죠. 이자율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고요. 3번,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이다. 우리가 통화정책을 보진 않았지만 재정정책에서 보면 효과가 없었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통화정책을 보면 통화정책은 최초 균형점 2제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러면 단기 균형점은 2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내 시장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니까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고,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역시 실질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러면 순수출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조정 과정은 E2점, 즉 국내 시장 이자율과 세계 시장 이자율이 같아지는 E2점까지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다르게 국민소득이 Y0에서 Y2로 대폭 증가를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환율이 하락한다. 아까 국내 시장 이자율이 단기적으로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크니까 외화 유입에 의해서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갑, 을이 있는데 TV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갑의 제품이 을의 제품보다 고장 가능성이 낮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다. 즉 생산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이를 알리기 위해 품질 보증 워런티를 시행하였고 을의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 사례의 품질 보증과 가장 관련 있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경제학 문제에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역선택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즉,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갑의 제품이 을 제품보다 고장 가능성이 낮으니까 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보가 소비자들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과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모르니까 을 제품을 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장이 덜 나는 바람직한 상대방인 갑의 제품을 구하는 것이 더 이득인데 갑의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역선택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발송과 선별이라고 불리는 골라내기입니다. 먼저 신호 발송을 보면 감추어진 특성에 대한 관찰 가능한 지표를 신호라고 하고 이 신호를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호 발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이 품질 보증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신호 발송의 예가 되겠습니다. 갑이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제품이 을의 제품보다 고장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를 품질 보증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신호 발송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고장 가능성이 낮은 제품인지를 골라내려는 노력을 한다면 골라내기가 답이 됐겠죠. 그 다음 가격차별. 소비자를 특성이 다른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그 그룹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해서 물건을 파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외부 효과는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그때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고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장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번 어떤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해서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였다. 이 국가의 균형 공급량과 균형 물가 수준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단한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균형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 YF0에서 물가 수준 P0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이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수요 곡선을 따라서 균형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균형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70의 법칙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이 연간 7%의 비율로 성장할 경우 약 10년이 지나면 원래의 2배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어떤 국가의 국내 총생산이 연간 2%로 성장하고 있다. 이 국가의 국내 총생산이 2배가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것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70의 법칙은 이 70을
연간 성장률 7%였죠. 이걸 나눠주면 이게 10이 되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원래 2배 수준에 이른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연간 2%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으니까 70을 2%로 이렇게 되면 35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 35년이 되겠습니다.